자, 이게 위치에 따라서 맛있어요. 동네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그래도 이거 재밌는 게 410쪽에 6번째 줄 밑에서 기르수대왕이 물론 그 위에 보면 재밌는 표현 아테네의 공기는 섬세하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섬세한 정신을 가진 것을 이름이 났고 테베의 공기는 둔중해서 테베인들은 거칠고 정력이 넘치는 사람들로 통한다. 아테네하고 테베는 굉장히 앙숙인 나라입니다. 사실은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뭐 싸웠지만 정서적으로 보면은 그리스 비극에서 보면은 다 나쁜 짓들은 다 테베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네 쪽에서 테베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스파르타 펠레폰네스 전쟁에서 그 연합군에 의해서 아테네가 졌을 때 스파르타 연합군에 의해서 졌을 때 테베가 아테네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앙숙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스파르타가 그건 아니다. 우리가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 때문에 살았는데 뭐 그래서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 둘이는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얘기 나왔고 그다음 410쪽에 보면 밑에서 6번째 줄 기르수대왕이 기름지고 부드러운 땅은 인간을 무르게 만들고 비옥한 땅은 정신을 황폐하게 한다면서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411쪽에 중간에 한 10번째 줄쯤에 우리 어리석음에 대한 증거들 중에서도 잊어서는 안 될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인간이란 욕심을 내면서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지. 학류는 그만두고 그저 상상과 소원으로라도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 생각들을 마음대로 지르고 꿰매보라고 하나 아마도 그것은 자기에게 적합한 것을 원할 줄 모를 것이요 저를 만족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사실 이성이 우리의 공포와 욕망을 다스려 주는가? 설사 성공한들 한치의 후회를 남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전도양양하기만 한 계획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신들에게 그에게 이롭다고 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달라고 청했다. 또 라케데모니아인들은 공적으로는 사적으로는 그저 자기들에게 좋고 아름다운 것들만 주십사고 기도했다. 그 좋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는 일은 신의 분별에게 맡겼던 것이다. 그 밑에 보면은 어떤 아내 어떤 자식일지는 신만이 안다. 우리가 좋은 자식을 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간구한다. 그렇죠. 물론 미다스의 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궁지에 빠지지 않게 해서 미다스는 황금이 네가 좋은 줄 알고 뭐 자기가 만지는 것도 황금을 달라 했는데 그게 다 문제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13쪽에 6번째 줄인가요? 클레오비스와 비토는 그들의 여신에게 드로포니아우스와 아가메데스는 그들의 남신에게 자기들의 심심에 합당한 보상을 청했다가 죽음을 선물로 받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견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하늘의 견해는 우리의 견해가 이만큼이나 다르다. 앞에 건 클레오비스와 비토는 아마 어머니 축제 헤라 축제에 어머니를 모시고 갔을 때가 죽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겠어요. 트로포니아스와 아가메데스. 이 사람은 합당한 보상을 청했다가 이거 그냥 보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걸러불떡 가가지고 막판 것을 죽었다고. 솔론이 이제 가장 그 행복한 사람을 예를 들면서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인가 뭐 첫 번째 행복한 사람 예를 들어서 클레오비스와 비톤 행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명예 그 생명 건강까지 내려주되 어떤 때는 우리에게 해가 되도록 내려주실 수도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이롭지는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막대와 해초리가 나를 위로하오니 우리에게 마땅한 것을 우리보다 훨씬 확실하게 고려하는 그분 승리의 이치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밑에 보면은 우리에게 적합하고 우리 일에 유리한 것을 신들이 판단하게 하라. 인간은 그 자신보다 신들에게 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하면 안 된다는 논리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인간에게 최고선은 무엇인지를 두고 벌이는 철학자들 간의 전투처럼 격렬하고 모진 전투는 없다. 바로의 계산에 의하면 이 뭐 로마 시대의 학자도 그 전투에서 288개의 분파들이 나왔다. 최고선에 대해 일치하지 못하니 철학 전체에 일치가 없다. 그 다음 보면 그 414쪽의 다섯 번째 줄 밑에 어떤 이들이 우리의 선이 덕에 있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쾌락에 또 다른 이들은 본성에 순응하는 것에 어떤 이는 학문에 고통이 없는 것에 어떤 이는 외관에 끌리는 것에 있다고 한다. 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는 것을 도랑이 크다는 증거로 본다. 아르케실라우스는 곱고 결연하게 자기 판단을 견제하는 것이 선, 남에게 동의하는 것은 악이요 불행이라고 한다. 그런 생각을 확실한 공리로 공표했다는 점에서 사실 그는 필론주의를 버린 것이다. 필론파가 최고선은 아타락시아, 곧 판단의 부동상태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것을 신념으로 확정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낭떠러지를 피하고 밤이슬에 몸을 가리게 만드는 영혼의 동료, 바로 그 동료 자체가 그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 다른 생각을 거부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52쪽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우리 행습의 규율을 우리 자신에게서 끌어낸다면 어떤 혼란에 빠지겠는가. 이 점에 관해 우리 이성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그럴 법한 충고는 각자 자기 나라의 법을 따르라는 것이니 소크라테스가 신에게서 계시를 받았다며 말한 의견이 그러하다. 진리는 동일하고 보편적인 얼굴을 가져야 한다. 덕의 형태가 페르시아인들 또는 인도인들의 생각에 따라 좌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법률보다 더 끊임없이 동의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17쪽 아폴로는 그의 삶과 그자의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참된 종교의식은 자기가 사는 고장에서 관습으로 지키는 종교의식이라고 선언했다. 어떻게 이보다 더 명백하게 인간 지식의 신적 존재에 대한 무지라는 낙인을 찍고 종교란 인간 사회를 결속시키기 위한 인간의 과학품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간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제멋대로 헤매는 신앙 행위들의 미망에서 끌어내시고, 미망은 우리가 그 일리아스에서 아떼라고 했죠. 아떼. 거룩한 말씀의 영원한 기초 위에 세우신 당신의 자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요. 이러니 철학이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는가? 제 나라 법을 따르라고? 다시 말해 마음이 바뀔 때마다 정의의 얼굴을 갈아치우고 다른 색깔을 칠해서 보여주는 백성 또는 군주의 그 변덕스러운 개념의 바다를 말인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 418쪽 계속해서 보면은 중간에 보면 그런데 보편적 동의만이 자연법의 존재를 논증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이다. 진정 자연이 우리에게 명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만장일치로 그들을 따를 테니.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프로타고라스와 아리스토는 법률이 지닌 정당성의 핵심은 오직 입법가의 권위와 개념뿐이라고 말했다. 그것을 빼면 선도, 정직도 그 특질을 잃고 남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것들, 헛된 이름들 뿐이라는 것이다. 플라톤에 나오는 트라시마코스는 상급자가 원하는 것이, 즉 강자가 논리가 법이라, 정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상급자가 원하는 것이 곧 법이라 했다. 여기서는 고약한 것이 다른 데서는 찬사를 받는다. 라케데모니아에서 솜씨 좋은 도둑질이 그랬듯이 우리 사이에서는 근친 간의 결혼이 사인감이지만 다른 데서는 명예로운 일이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인가 여섯 번째 줄에 자연법이 있다는 것을 믿을 만하다.
다른 피조물들에서는 그것이 보인다. 하지만 우리에게서는 사라져버린다. 그 잘난 인간 이성이 어디서나 끼어들어 지배하고 명령하며 제 허영과 변덕에 따라 사물들의 얼굴을 흐려놓고 뒤섞어 버리기 때문이다. 사물들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다양한 관심을 받는다. 주로 그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것이다. 제 아비를 먹는 것, 이거 죽었을 때 그런 이런 그 상당히 명예롭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인도 쪽 지방인가? 자기 자신한테 명예로운 무덤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은 5번째 줄에 리크루고슴 도둑질을 해서 좋은 점 설명했고요. 그다음 이렇게 421쪽 첫 줄에 보면 바로 이것이 이성이 다양한 행동에 그럴싸한 외관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손잡이가 둘 달린 항아리이니 왼쪽을 잡아도 되고 오른쪽을 잡아도 된다. 그 재밌는 표현을 솔로니에게 아들의 죽음에 아무 소용없고 힘도 없는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충고하다. 솔로는 그래서 흘러버린다는 것이 눈물을 쓸데없는 거라서.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아내가 저 못된 판관들이 부당하게 그를 죽게 하는구나 하니까 그러면 솔로니? 그러면 정당하게 죽게 할까요? 뭐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깃볼에 구멍을 뚫는 것. 그리스는 그것이 노예의 표시라고 그랬죠. 이런 얘기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57쪽에 재미난 표현들이 재판관 이야기. 바르톨루스와 발두스 사이의 심한 갈등. 이거는 두 법률가 사이의라는 뜻이래요. 바르톨루스와 발두스 사이의 심한 갈등. 우리가 진퇴양난을 영어로 표현하면 스킬라와 카르티스 사이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조스의 친구에게 유리한 문제라고 진실이 너무 혼란스럽고 의견이 분분해서 이 소송 사건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편의 입장을 유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친구에게 유리한 문제. 그 다음 마지막 줄에 보면은 악득과 덕에 관한 철학적 견해의 자유분방함으로 말하자면 아랍어로 애쓸 것 없이 많은 견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욕에 대한 그 에피쿠로스의 생각, 그 다음 스토학파의 생각들을 거기 설명하고 있고, 애욕의 쾌락에서 만일 본성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종족도 혈통도 지위도 고려하지 말고 매력, 나이, 미모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생각. 그다음 거룩하고 조절된 사랑은 hen자에게도 부적절할 것 없다고까지 스토학파는 생각했다. 그다음에 법률은 구속력과 관례에서 그것의 근위를 끌어낸다. 그러니 그것을 그 발생 근원으로 되돌려 파악하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표현들이 있고. 그 다음 편 424쪽에 보면 밑에서 10번째 줄인가요? 수무성은 얼마든지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는 감히 하려 하지 않고 우리가 점잖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들은 어리석음이라고 부른다. 철학자들이 어리석다고 하겠죠. 우리가 점잖음 그러면 또한 본성, 관습, 우리의 욕망이 행동을 통해 만방에 드러내는 것을 교모하게 입 다물고 아는 척 꾸미는 것을 악덕이라고 본다. 그 다음에 그 재밌는 얘기가 425쪽에 5번째 줄에 공창을 없애면 그 장소에 허락된 엄탕한 행위를 도치에 퍼뜨릴 뿐 아니라 쉽게 행할 수 없기에 더더욱 그 악덕을 찾아 헤매도록 남자들을 자극할 것이라고 말한다. 거기 마르시알리스가 한 말, 그녀가 내 연적이었던 자의 아내가 된 오늘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자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너희니디냐.
겉들도 보지 않다가 자기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니까 참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면 너는 불능이 되는 것이나 참 이거 재밌는 표현을. 그 다음에 아무나 그대의 아내에게 다가갈 수 있을 적에는 케켈리아누스여 그녀에게 손대고 싶어하는 자는 도시 전체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대가 그녀를 호위병들로 둘러싸니 한때의 한랑이 그녀를 거의 공략한다. 그 다음 재밌는 거 뭐. 그 짓을 하다 들킨 철학자에게 뭘 하느냐 물었다. 그는 아주 태연하게 사람을 신고 있어. 그 다음에 뭐 427쪽에 보면은 그 다섯 번째 줄인가요. 헤라클레이토스와 프로타고라스는 술이 병자에겐 쓰고 건강한 자에겐 달게 느껴지며 노가 물속에서는 희어 보이고 물 밖에 나오면 고다 보이며 여러 사물이 그렇게 반대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에서 모든 사물이 그같이 보일 원인을 자체 안에 지니고 있다고 논증하며 참 이거는 술에는 병자의 입맛에 닿는 어떤 쓴맛이 있고 노 속에는 물 속에 있는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닿는 어떤 구분 성질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따라서 어떤 것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논리, 이런 개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을 상기시킨다. 인간 정신이란 제가 파헤쳐 보려는 글들에서 곱건, 썩은, 달근, 구웠건 찾아내지 못할 어떤 의미나 어떤 멤버도 없다는 말이다. 심지어는 어떤 이단이 성서에서 교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낸다는 거죠. 너무 자기 합리화에 마음대로 갖다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특히 그 디오게네스도 그렇고 철학자들이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보면 428쪽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해석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10번째 줄점에 밑에서 428쪽. 그래서 애매하고 모호한 문체가 그렇게도 오래전부터 그렇게도 흔하게 쓰이는 것이다. 아까 앞에서 나왔죠. 아폴론의 그 신탁에서도 보면 애매하게 얘기하죠. 그부터는 요컨대 어리석어 썩은 능란에 썩은 모호하고 애매하게 보이도록 하라. 이걸 보통 뭐 은유, 추상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드러나지 않게 비유를 잘 써야 돼. 그 다음에 429쪽에 6번째 줄에 사람들이 호메로스가 한 말이라고 하는 말 모두가 호메로스가 의도했던 말일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얼마든지 이런 논리 저런 논리 갖다 댈 수 있다는 거죠. 430쪽에 7번째 줄인가 8번째 줄인가 헤라클레이토스 사상과 그의 견해, 즉 모든 사물엔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하는 모든 멤버가 다 들어있다는 생각의 근거와 동일한 근거에서 데모크리투스는 정반대의 결론을 끌어냈다는 거죠. 사물들은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바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꿀이 한 사람에겐 달고 다른 사람에겐 쓰다는 사실에서 그는 그것이 쓰지도 달지도 않다는 논거를 끌어냈다. 필론주의자들은 단지 쓴지 또는 달지도 쓰지도 않은지 또는 둘 다인지 자기들은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의심의 최고점에 있으려 하니 말이다. 키레네파는 내부로부터 아무것도 지각될 수 없고 고통이나 쾌감처럼 내적인 접촉으로 우리를 건드리는 것만이 지각될 수 있다고 보았다. 프로타고라스는 각자 참으로 생각하는 것이 각자에게 참이라고 보았다.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라 그랬죠. 에피쿠로스파는 사물에 대한 지식에서나 쾌락에서나 모든 판단 근거를 감각에 둔다. 플라톤은 진리에 대한 판단과 진리 자체까지도
개내나 감각에서 따로 떼어 정신과 사유에 기속시키고자 했다. 이 문제는 우리 무지의 가장 큰 근거이자 증거가 되는 감각에 대한 고찰로 이끌었다. 인식되는 모든 것은 당연히 인식의 기능에 의해 인식된다. 왜냐하면 판단은 판단하는 자의 정신작용에서 나오는 것이니. 우리 모든 인식은 감각에 의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감각이 우리의 주인이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알은 감각으로 시작되고 감각으로 끝난다. 그 다음 어떤 이들에 따르면 지식은 인지된 것의 다름 아니다. 이런 표현 있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감각은 인간 지식의 시작이요 끝이다. 그대는 인정하리라. 감각이 우리에게 진리의 관념을 주었고 감각의 증언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431쪽의 밑에서 10번째 줄점에 감각의 문제에 관한 나의 첫 번째 고찰은 인간이 자연에서 작동하는 모든 감각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문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감각이 인식의 기초고 지식의 기반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 5번째 줄에 우리도 하나나 둘, 셋 또는 여러 다른 감각이 결례되어 있지 않는지 누가 아는가? 왜냐하면 어느 감각이 없다면 우리의 사고력은 그 결례를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의 마지막 한계라는 것이 감각의 특권이다. 감각 너머에서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나아가 한 감각이 다른 감각을 발견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 날적부터 맹인인 사람에게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그 434쪽에 혹시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혹시 인류에게도 어떤 감각이 없어서 그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결례로 인해 우리가 사물의 면모 중 대부분을 지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알게 뭔가 그 때문에 우리가 자연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알게 뭔가 우리 능력을 초월하는 동물들의 여러 행동은 우리에겐 없는 어떤 감각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 중 어떤 것들은 우리보다 더 충만하고 완전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아는 게 뭔가. 그 다음에 436쪽에 딱 중간에 인간의 지식을 공격하는 철학학파들은 주로 우리의 감각이 불확실하고 허약하다는 것을 들어 공격한다. 사실 모든 인식이 감각을 수단 삼아 감각의 중계로 우리에게 들어온 만큼 감각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보고에 실수가 있다면 감각이 밖에서 운반해 오는 것을 부패시키거나 변질시킨다면 감각을 통해 우리 영혼으로 흘러 들어오는 빛이 도중에 흐려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437쪽에 보면은 결국 중간에 감각에는 어떤 속임수도 없다고 그들은 단호히 말한다. 그러니 감각이 복종해야 하며 이런 표현 나오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에피쿠로스파에게 헛소리 중에서도 가장 터무니없는 헛소리는 감각의 힘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과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각이 지각하는 것은 어느 때나 참이다. (438쪽)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에피쿠로스파가 말하는 것, 즉 감각이 보여주는 모습이 거짓이라면 이 에피쿠로스파는 감각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죠. 우리에겐 지식도 없다는 것이다. 없다는 것. 그리고 스토학파가 말하는 것처럼 감각이 보여주는 모습들은 너무도 거짓되어 우리에게 어떤 지식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뭐야?
이 독단물의 양대 학파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는 지식이란 없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지식은 감각을 기반으로 있는 거라고 그랬죠. 감각작용의 오류와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마음껏 뇌를 찾아낼 수 있다. 그만큼 감각이 우리에게 주는 가오와 기만은 흔한 것이다. 골짜기에서 메아리 치면 뒤에서 부는 나팔 소리가 우리 앞쪽에서 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약간 우리가 뭐 치장한다든지 화장한다든지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그 440쪽에 보면은 밑에서 7번째 줄인가 제논이 목소리가 미인을 담당해 주는 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그렇죠? 그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441쪽에 5번째 줄 단호한 결심으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 자칭해서 당하는 일격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리는 것은 무슨 까닭이며 건강을 위해 상처를 째고 찢어달라는 사람들이 외과 의사의 준비, 도구 그리고 시술을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본다고 해서 고통이 더해지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성보다 우세한 감각의 권위를 증명하기에 적합한 애들이 아닌가. 참 다양한 시각에서 잘 써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여기 뒤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조금 그 말하고자는 뭐가 조금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념, 뭐 감각,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니까 물어보고 정리가 안 돼서 물어보고 싶은데. 정념은 분노적 정념과 뭐 욕구적 정념 있잖아요. 사랑, 정오, 미워, 두려움,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념이죠. 그때 거기서도 또 막 분노와 그게 뭐 정념에 관한 말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 주모도 나오고 막 그분에서 여러 정념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야가 이런 말 막 하니까 앞에 배웠던 정념